네, 이번 차시에서는 교육 철학의 전통사상 프래그머티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래그머티즘은 19세기 후반 이후 그 미국을 중심으로 퍼진 그 철학 사조를 얘기합니다. 영어 사전에 프래그머티즘이라고 치면 실용주의라는 뜻이 뜨거든요. 실용주의. 그래서 개념에 보면 경험과 변화만이 유일한 실제. 어제 관념론이랑 실제론 할 때에도 우리 실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하고 리얼리티라고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라는 것.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관념론은 관념이라고 대답하는 거고 프래그머티즘은 경험과 변화만이 실제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세계를 실제로 보고 그 경험과 변화만이 유일한 실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므로 사실 관념론이나 실제론보다 여러분은 이 프래그머티즘이 이미 스며들어 있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보통 과제 내주면 프래그머티즘의 사상을 교육 사상, 본인의 교육관으로 삼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 인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실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관념론이나 실제로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가치라는 것을 지금 이전에 있던 그 관념론이나 실제로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를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보편적 추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프래그머티즘은 가치라는 건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생물적 본성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자신의 욕구와 유용성을 만족시켜주는 걸 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래그머티즘에 있어서 진리라는 건 실제로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효과, 실용성과 유용성이 입증되는 것만이 가치롭다, 즉 진리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경험과 변화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프래그머티즘의 교육 사조가 많이 와닿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프래그머티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제임스나 존 듀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볼 텐데 일단 프래그머티즘의 교육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육은 생활이다 라고 해가지고 생활 중심 교육을 강조합니다. 생활 중심 교육. 즉 교육은 생활 그 자체고 미래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는 그리고 생활 자체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 그 자체로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은 경험의 재구성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프래그머티즘이 경험 중심 교육의 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험 중심 교육. 인간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획득한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요? 높이 올라갔을 때 엄마가 거기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과감히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떨어져서 팔다리가 한번 부러져 봐야 알게 되지. 경험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교육의 과정은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 과정이야. 중간고사를 이렇게 준비해봤어.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2주간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몰골이 많이 아니겠죠. 정말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하루에 3시간씩. 인간은 뇌를 충분히 쉬어줘야 다음 날에 또 내 뇌를 온전히 쓸 수 있거든.
근데 잠을 이렇게 줄이고 2주간 그것도 그럼 2주간 몇 시간밖에 못 자는 거야? 한 40 몇 시간밖에 못 자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자버리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나는 시험을 이런 방법을 했더니 중간고사를 망쳤어. 아, 문제가 아무래도 3시간 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잠을 6시간으로 늘리고 시험 준비 기간을 뭐 3, 4주로 늘려보자 했더니 성공합니다. 그죠? 경험의 재구성. 실패를 바탕으로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 교육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교육은 성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래그머티즘의 그 학자인 듀이에 따르면 성장의 조건은 미성숙과 이미 성숙했는데 뭐 더 배울 게 있나요? 그죠? 성장하기 위해서 일단 나는 미성숙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완벽하면 이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뭐 대학교 가고 예전에 그런 친구 있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그 영재 발굴단인가 선생님 때에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천재 이제 그러한 자질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뭐 송유근이라고 되게 유명한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이제 건너뛰고 학교를 건너뛰고 갔죠. 여튼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성숙과 가소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대요. 즉 미성숙이라는 건 완성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아동의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자신의 미성숙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에 강렬한 흥미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다음 가소성은 뭘까 얘들아? 가소성. 가소성은 환경에 맞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능력을 가소성이라고 해요. 일종의 우리가 이거를 탄력성, 요즘에 회복 탄력성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 학생이 경험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그 성장이라는 건 아동의 미성숙과 가속성의 근거를 두고요. 학생의 내부로부터 성장하려는 힘의 발로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성장의 원리라는 게. 그 다음에 행함에 의한 학습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은 뭐를 전제로 해야 된대? 행함. 그죠? 행동을 바탕으로 해야 된대. 모든 학습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는 학습, 또 듣기만 하는 학습. 러닝 바이 시팅, 계속 앉아 있거나, 러닝 바이 리스닝, 계속 듣기만 하거나, 이런 것에 의한 게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 러닝 바이 듀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의 흥미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경험과 활동은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동의 경험과 흥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뭐 다양한 놀이들 많이 시키고 그 성악가 누구죠? 조수미라는 성악가가 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본인 딸의 흥미와 경험, 뭐 적성 이런 걸 찾아주기 위해서 무려 20개의 사교육을 해봤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기 뭐 물론 부자였겠죠.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뭐 20개의 사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죠. 거의 예체능 위주로. 우리 그 올림픽에 보면 뭐 금메달리스트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러닝은 취미로 하는 거였고 본래 직업은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보면 굉장히 부럽죠. 우리나라는 온리 공부, 온리 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부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운동만 합니다. 그래서 운동밖에 모르는 운동 바보로 자라는데 외국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야.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나요?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만 잘하겠어, 그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에만 몰두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지낼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부로 성공해야 되고 운동으로 성공해야 되고 뭐 꼭 한 가지로 성공해야 된다는 좀 고정관념이 굉장히 심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그럼 나는 그런 교사가 되지 말아야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채 아이들을 길러야지 해도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현실의 우리나라 교육 과정으로 오면 그렇게 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우리 반에 가면 공부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선생님 자식들도 뭐 다양하게 잘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튼 그 누구냐 듀이의 그 사상에 따르면 아동의 흥미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노력과 훈련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흥미를 더 중요시해서 결국에 흥미가 있으면 노력하게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너희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내가 흥미를 느끼는 과목,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더 열중하게 되잖아요. 네. 일면 맞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아동 흥미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동 중심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험의 주체가 교사가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을 주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 자체를 수용력과 잠재력을 가진 발전적 성장체로 봐요. 그래서 아동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듀이는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도 그럴 것 같아. 선생님이 지내고 있는 학교도 교사 중심의 수업을 대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발언할 기회가 별로 없어. 그래서 선생님 가끔 가다가 수업하다 질문하면 대답 잘 못하죠. 교사 중심으로 수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선생님 말 한마디 안 하고 한 학기 지내다가 얘기를 질문을 해봐. 그러면 그 닫혀있던 입이 한 번에 열리겠습니까? 그죠? 본투비 수다쟁이가 아니라면. 민주주의 중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중시. 일맥상통하죠, 계속. 민주주의라는 건 그 다양한 능력을 가진 다양한 인간을 존중해주는 제도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미국 떠올려 보면 좋겠고.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이 존중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프레그머티즘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장점은 뭘까요? 프레그머티즘의 장점, 단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민주적인 교육 이념을 추구해서 아동 중심, 학생 중심 교육, 또 경험 중심 교육, 특히 우리나라에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 물론 교육과정 책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구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특성화고라서 본인의 목표가 있어서 내가 선생님네 학교 근처에 있는 제철 공고에 갔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를 만지는 기술 이런 거를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수능이라는 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위주로 많은 양의 지식을 막 파파파박 줘가지고 학생들이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 우리 강의법이라는 교수법, 교사 중심의 강의법이라는 교수법이 실제로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아동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양의 공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사실 강의법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관념론이나 실제로는 영구불변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중시한 반면 우리 아까 프레그머티즘은 상대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구불변의 진리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하고 사회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하면 학생들이 근데 성취도가 잘 나올까요? 그죠? 요것도 일면 이상적인 게 있죠. 네, 다음으로는 그 프레그머티즘에 이어서 여기 대표적인 학자인 존 듀이의 사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듀이는 일단 인간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인간은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다. 사회의 여부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사회니까. 인간의 본성을 충동, 습관, 인간의 본성 안에 충동, 습관, 지성이라는 게 있대요. 먼저 충동이라는 건 신경조직의 생득적, 본능적 작용 방식 또는 욕구를 우리가 충동이라고 해요. 즉, 맹목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인간이 행동하게 되는 가장 근본되는 동기. 우리 배고프면 이도저도 말고 다 그냥 일단 얼른 나의 당을 채워줄 수 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죠? 당장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어도. 잠이 오면 사람이 근데 식욕은 참을 수 있어도 그 수면욕은 참기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잠이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보면 뭐 하루에 선생님 시험 기간에 2-3시간 잤어요 이러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적게 자본 적이 없어. 어쨌든 나를 금방 파악한 거죠. 뭐 2-3시간 잤으면 뭐 공부 엄청 잘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자면 다음날 내가 생활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차라리 제대로 수업을 듣자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좀 열심히 잤습니다. 근본 동기가 충동이고 또 인간의 본성의 두 번째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인 충동을 가진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습관이라는 행동 방식을 얻게 된다고 해요. 욕구 충족을 위해 그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행동 방식들이 매겨지게 되고 그게 이제 습관으로 형성하게 되는 거죠. 즉, 내 습관들이 모여서 사회적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습관들이 형성되면 그게 이제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선생님을 보면 고개 숙이고 안녕하세요 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러한 습관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지성이에요. 지성. 반성적 사고 능력이에요. 만약에 나의 습관과 사회가 원하는 요구하는 바가 다르면 이 지성을 통해서 그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미국에 살다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 선생님 학교에도 선생님을 보면 하이 하고 지나가는 친구가 있었어. 어.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은 근데 귀여웠거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을 보고 하이 하고 인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왜 땡땡아 너 왜 이제 하이 하고 인사 안 해? 그랬더니 저 이제 그거 안 하려고요. 아마 어떤 선생님께 한 소리 들었겠죠. 그죠?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나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걸 새롭게 전환시켜주는 사고활동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 충동, 습관, 지성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듀이의 인식론인데요. 기존의 그 관념론이나 실제론과는 다르게 상대론적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뭐 인식론이라는 게 여기 지금 쓰이는 인식론, 존재론 뭐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좀 철학적 용어가 많아서 문과든 이과든 아마 좀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아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듀이의 생각이구나 하고 정리되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단어를 몰라 막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경험, 듀잉을 통해 아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핵심이고 지식은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지식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갖게 되는 반성적 사고, 아까도 우리가 지성할 때 반성적 사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인간은 성찰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계속해서 본인의 생각과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되돌리고 그죠? 이런 것들 해볼 수 있는 걸 우리가 반성적 사고라고 해요. 듀이에게 있어 경험의 의미 봅시다. 경험과 사고의 이원론적 대립을 극복하고 이론론적으로 인식했다라고 돼 있어요. 즉 경험이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거, 띵킹하는 거, 사고라는 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경험이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전통적인 그 인식론들은 이런 것들을 구별했어. 듀이가 이제 그런 거 구별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경험은 그 능동적인 측면, 해보는 거. 그래도 한번 시도해봐, 트라잉 해봐.
해보는 것과 수동적인 측면, 당하는 것, 언더고잉 하는 것과 이러한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이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시행착오적 경험과 반성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계속해서 재구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반성적 사고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 습득된 지식이나 습관에 의해 문제 해결 방안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단계를 암시의 단계, 제안의 단계라고 하고요.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단계를 곤란이나 혼란을 문제로 지성화하기 단계, 지성적 정리 단계라고 합니다.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떠오르는 단계를 주도적 아이디어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 여기서 아이디어를 생성했다면 그 아이디어의 결과물들을 예측해보는 단계를 추리 작업이라고 하고, 외적 행동에 의해 실험적 검증을 통해 추론된 결과들을 실제적으로 검증해보는 단계를 행동에 의한 가설의 검증 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의 단계, 뭐 이렇게 해서 반성적 사고란 게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